나는 결혼을 사랑보다 안정감으로 골랐다. 지수는 그런 여자였다. 늘 계획이 있었고 흔들림이 없었다. 직장도 나보다 크고 잘 나가는 곳이었고 말투에도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한마디에 나는 안심했고 오히려 편안했다. 우리는 소개팅으로 만났고 만난 지 9개월 만에 결혼했다. 그렇게 빠르게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건 지수가 어머니를 늘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였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 미용실을 하며 딸을 키운 그 어머니. 나는 고맙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미용실에서 처음 장모님을 만났을 때도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딸 고생 안 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왜 나에게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는지는 그때는 몰랐다. 결혼 준비는 대부분 지수와 장모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예식장부터 신혼집 계약까지 나는 거의 따라가는 입장이었다. 지수는 자주 말했다. 당신은 일 바쁘잖아. 이런 거 내가 잘하니까 그냥 믿고 맡겨요. 나는 고맙다고만 했지 불편하다고는 말하지 못했다. 그때만 해도 결혼이라는 큰 길에 내가 한 걸음 늦게 서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신혼집은 서울 강서쪽 23평 아파트였다. 작지만 따뜻하고 두 사람의 새 출발이기에 충분했다. 결혼 후 첫 주말, 지수는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갈비찜을 해줬다. 그날만큼은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작은 것부터 시작됐다. 결혼 후 첫 월급을 받은 날, 지수가 말했다. 생활비 통장은 하나로 합치자. 엄마가 재테크 잘 아셔서 같이 도와주신대. 나는 선뜻 동의했다. 그 통장 명의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건 그로부터 2달 뒤에야 알게 됐다. 그리고 아내는 그날 말을 꺼냈다. 우리 엄마 미용실 접고 쉬기로 했어. 혼자 살면 우울하다고 하셔서 우리 집에 들어오기로 했어. 아무런 상의도 없이. 나는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 아직 우리 둘도 서로 적응 중인데. 지수는 단호했다. 엄마 없이는 나도 없어. 결혼했다고 엄마랑 멀어지라는 거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장모님은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 이삿짐을 드리던 날 나는 현관문에 기대 서 있었다. 내가 좋아하던 벽 쪽 책장을 치우고 장모님의 마사지 의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화장실 선반엔 내 면도기가 치워지고 장모님 클렌징 폼과 렌즈 세척제가 놓였다. 사위야, 여긴 내 집이니까 불편하게 생각 말고. 장모님의 그 말이 너무 환하게 들려서 오히려 무서웠다. 그날 밤 나는 침실 문을 닫고 누워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다. 아내는 평소처럼 내 팔을 베고 누웠지만 나는 가만히 손을 들어 올려보았다. 그 손이 나의 것 같지 않았다. 장모님과 함께하는 삶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체계화됐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체계 바깥의 존재가 되었다. 아침 7시 내가 출근 준비를 하며 식탁에 앉으면 이미 장모님은 식탁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 옆에 앉은 지수는 커피를 마시며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세 사람 중 말없이 앉아있는 제3자였다. 식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지수가 나에게 말했다. 엄마가 나 대신 보험 다시 정리해준다는데 당신도 같이 하면 어때? 나는 잠시 망설였고 대답을 유보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보니 내 이름으로 된 보험이 이미 바뀌어 있었다. 내 동의는? 설명 들었잖아. 말 안 하길래 그냥 진행했지. 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집이라는 공간이, 내 결정권이, 내 존재감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지수는 여전히 나에게 웃어주었지만 그 웃음 속에 나는 없었다. 그녀가 바라보는 방향에는 항상 엄마가 있었다. 거실 TV 채널도 장모님이 정했고 주말 외식 메뉴도 장모님이 고르셨다. 지수는 무의식 중에 내 눈치를 보기보다 엄마의 눈치를 먼저 살폈다. 한 번은 내가 조용히 항의했다.
우리도 둘만의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지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발끈했다. 그럼 엄마 보고 나가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날 밤 아내는 장모님과 방에서 조용히 한참 이야기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유튜브 영상을 틀었지만 머릿속에선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나는 분명 결혼했는데 왜 이 집에서 나는 점점 더 고독해지고 있었을까? 그 무렵부터 나는 의도적으로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야근을 자청하거나 배달 일을 돕는 후배들과 밥을 먹었다. 술도 평소보다 자주 마셨다. 늦은 밤 집 앞에 다다르면 현관 앞에서 괜히 담배를 한 대 더 피웠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자꾸 망설였다. 나는 갈수록 말이 줄었다. 지수는 그런 나를 보고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엄마랑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웃었다. 그 웃음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자기 방어였다. 하루는 장모님이 나를 붙잡고 말했다. 사위, 우리 딸 힘들게 하지 말아요. 요새 표정이 안 좋아 보여.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마치 내가 문제의 원인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욕실에서 한참 동안 샤워기를 틀어놓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 무렵 내 피부에는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수면은 점점 더 짧아졌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두드러기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 몸이 나보다 먼저 이 관계에 반응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지수가 나 몰래 장모님의 주민등록을 우리 집 주소로 이전해 놓은 것이다. 나는 우연히 등기 우편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주소지를 바꾼다는 건 이제 여기서 계속 살겠다는 뜻 아냐? 지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엄마도 가족이야. 이제야 진짜 셋이 가족이 된 거지. 나는 목이 탔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는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위치지?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옷을 챙겨 들고 집을 나왔다. 그 집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집이 아닌 모텔로 들어갔다. 짐은 캐리어 하나뿐이었고 속옷과 면도기, 양말 2켤레, TV도 켜지 않았고 불도 끄지 않았다. 흰 천장과 에어컨 소리만 가득한 그 방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지수는 다음 날 문자 한 줄을 보냈다. 도망간 거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며칠 뒤 회사 후배가 나에게 말했다. 형 얼굴 많이 안 좋아요. 요새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그 순간 울컥했다. 하지만 말했다. 집이 아니더라.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나는 이 결혼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 결혼 생활을 정리하겠다는 결심이 들었지만 막상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을 검색했고 점심시간에 예약 없이 찾아갔다. 기다리는 내내 나는 손톱을 뜯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번호표가 불려도 들리지 않았다. 한참 후 내 이름이 불렸다. 6560님, 안쪽 상담실로 들어오세요. 책상 너머의 변호사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장모와의 동거, 주소지 이전, 보험 문제, 결정권 상실, 그리고 결국 가출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경우는 정서적 학대 및 혼인관계의 실질적 해소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다만 이혼 소장을 제출하려면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텍스트, 녹음, 병원 진단서, 경제적 통제 내역 등 당신이 이 결혼 안에서 얼마나 배제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줘야 해요. 나는 그날 저녁부터 증거 정리를 시작했다. 지수와의 문자 메시지. 그냥 엄마가 해주는 대로 해. 당신은 그런 거 몰라도 돼. 장모님과의 통화 녹음. 우리 집이야. 사위가 너무 나서는 것도 문제야. 병원 진단서. 스트레스성 두드러기 및 불면증, 가족 내 갈등과 정서적 고립 원인으로 추정. 주소지 이전 등기 서류. 생활비 통장 내역, 내 명의 아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가 나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 난 엄마 편이야.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그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10번 넘게 들었다. 듣고 또 들으며 한 글자 한 글자 텍스트로 옮겨 적었다. 그러다 손이 멈췄다. 앞으로도. 그 말에서 나는 이 결혼의 끝을 들었다. 소장은 그렇게 시작됐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다. 결혼 생활은 둘의 협의가 아닌 셋의 지배로 구성되었고 그 안에서 나는 지속적으로 배제되었다. 나는 키보드를 치며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꼈다. 이 글이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한 관계의 사망 진단서 같았다. 소장을 접수하자 곧바로 조정기일 통보서가 날아왔다. 날짜는 다음 달 둘째 주 수요일. 법원에서 마주하는 그날이 이 결혼의 마지막일지도 몰랐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그날이 마지막일 거야.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확신했다. 돌아갈 이유도, 붙잡을 이유도, 그리고 미련도 이제는 없었다. 조정기일 당일.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정장을 입고 나서는 길에 손끝이 조금 떨렸다. 커피 한 모금도 목을 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앞. 출근하는 사람들, 등기소를 찾는 노인들 사이에서 나는 혼인관계를 끝내기 위한 사람이었다.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다. 회의실 테이블 같은 책상이 있었고 가운데엔 중년의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다. 잠시 뒤 지수가 들어왔다. 검은 셔츠에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 조정에 앞서 양측 입장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닌 어머니와 딸의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늘 그 가정의 손님이었고 결정권 없는 거주자였어요. 지수는 짧게 반박했다. 그건 당신 시선일 뿐이에요. 나는 그냥 엄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길 바랐던 거예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재하려 했지만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조정은 불성립으로 기록됐다. 며칠 뒤 본안 재판이 열렸다.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법원은 혼인의 실체가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경제적 공동체뿐 아니라 정서적 유대, 상호 결정권도 중요하죠. 우리는 소장에 제출한 자료들과 함께 병원 진단서, 거주지 변경 내역, 문자, 녹음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 법정에서 지수는 단 한 번도 내 눈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엄마는 저의 전부예요. 결혼했다고 가족을 외면하라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전부 속에 나는 단 한 칸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결국 판사는 선고를 내렸다.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해소되었고 피고의 가족 중심 생활 구조로 인해 원고는 정서적 고립과 지속적인 생활 개입에 노출되었으며 이는 혼인의 본질인 상호 존중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됨.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함. 위자료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 재산 분할은 내가 더 많이 기여한 점을 감안해 육사로 결정됐다. 내 명예 전세 보증금은 내가 유지했고 혼인 중 형성된 예금은 반씩 나누었다. 지수는 항소하지 않았다. 모든 게 그렇게 끝났다. 이혼 후 2년이 지났다. 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산다. 이름이지만 한 방은 서재로 꾸몄고 주말이면 직접 장을 봐서 음식을 해먹는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면 아직도 가끔 멍하니 바라본다. 친구는 나에게 말했다. 이혼한 거 후회 안 해? 나는 대답했다. 응, 내가 원한 건 사랑이 아니라 나의 자리가 있었던 삶이었어. 사람들은 장모님과 함께 산 게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고 묻는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장모가 아닌 아내의 선택이었다.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둘만의 공동체로 성장하길 바랐지만 그녀는 내게 그 가능성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혼자지만 비로소 내 공간, 내 시간,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이혼 후 얻은 유일한 위안이자 회복이었다.